오늘 오후 한때 전주에 시간당 40mm가 넘는 많은 비와 함께 우박이 쏟아졌습니다. 지난주엔 전북 내륙에 강한 비와 우박이 내렸었는데 기습적인 기상 변화에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민주당 전북도당이 대선 공약 개발을 위한 논의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내부 갈등 속에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농촌 일손 구하기가 어려워지면서 60%대에 머물고 있는 밭농사 기계화율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주민들이 모시농사로 하나가 돼 공동체 키우는 마을을 14K에서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 7시 뉴스입니다. 여야 대선 주자들의 출마 선언이 줄줄이 예고된 가운데 민주당 전북도당이 대선 공약 개발을 위한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탄소 중립과 재생에너지에 초점을 맞춰 미래 산업을 키우겠다는 전략인데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안승길 기자입니다. 대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 더불어민주당. 지난 대선과 달리 쉽지 않은 선거가 예상되는 만큼 지역별 맞춤 공약으로 민심을 얻고 야권의 공세를 극복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대선 공약 개발을 위해 한자리에 모인 전문가들. 탄소 중립과 재생에너지를 축으로 현 정부가 추진해온 그린 뉴딜을 구체화하고 예비 타당성 조사 등 획일적인 경제성 논리를 극복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재생에너지 생산량이 지역 내 소비량을 뛰어넘은 만큼 개통산업을 확장해 탄소 배출에서 자유로운 순환 경제 기반을 만들자는 겁니다. 정치권이 도도 팔 걷어붙이고 나서야 됩니다. 굉장히 지금 경쟁이 심하거든요. R200 특구에 대해서. 새만금 지역이 R200 PPA 특구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새만금과 수소 벨트를 중심으로 수소 공급망을 조성하고 제3금융중심지 지정 역시 재생에너지 선도에 필요한 녹색 금융기금과 연계해 차별화하는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저탄소 농업 인증기술원을 유치해 친환경 영농 경쟁력을 확보하자는 의견과 군산과 완주의 자동차 클러스터를 활용한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에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제조와 실증 서비스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것으로 이렇게 좀 큰 틀에서 사업을 구상을 하고 건설기계나 농업 전반에 걸친 연계협력이 중요한 어떤 이슈가 되지 않을까. 지역 공약이 확정되면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할 예정인데 기존 공약이나 정부 정책을 답습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더 구체적인 공약과 정책을 가다듬어서 전라북도의 미래 전략으로 만들자고 하는 게 오늘 첫 번째 토론의 목적이었습니다. 한편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 구성을 두고 내부 갈등이 표출된 뒤 이뤄진 이번 토론회에 김 위원장을 제외하고 도내의원 2명만 참석해 원팀 정신을 둘러싼 우려를 키웠습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야권 대선 주자로 거론돼 온 최재형 감사원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선 여지를 남겼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부터 대선 경선에 나설 예비 후보 등록을 시작했는데 정세균 전 총리와 이광재 의원이 단일화에 합의했습니다. 손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권 출마설이 나오는 가운데 최재형 감사원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거취에 대한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직을 계속 수행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대와 우려를 잘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 제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숙고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다만 최 원장은 정치 입문과 대선 출마 가능성에는 차차 말씀드리겠다고만 답했습니다. 최재형 원장은 현 정부에서 감사원장에 발탁됐지만 월성 원전 폐쇄 감사 등을 놓고 여권과 갈등을 빚었고 반면 야권에선 잠재적 대선 주자로 거론돼 왔습니다. 최 원장에 대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충분히 저희와 공존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평가했지만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월성 1호기 감사 등이 다 정치적 행위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부터 사흘간 예비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대선 경선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등록 첫날 정세균 전 총리와 이광재 의원은 예비 경선 전인 다음 달 5일까지 후보 단일화를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먼저 저희 둘이 하나가 되고
민주당 적통 후보 만들기에 장정을 이어가 국민과 당원, 지지자 여러분의 염원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부터 인연이 깊은 두 사람이 이재명 지사에 대한 대응 전선을 구축해 먼저 손을 맞잡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 기획단은 오늘 첫 회의를 열고 예비 경선에서 최소 4차례 TV 토론을 하는 등 역동적인 판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민주당은 오는 30일까지 대선 예비 후보 등록을 받은 뒤 다음 달 9일부터 사흘 동안 여론조사와 당원조사 결과를 50%씩 반영하는 예비 경선을 거칩니다. 본 경선에 진출하는 상위 6명은 다음 달 11일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예비 경선에선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권역별 합동 연설회는 열지 않는 대신 TV 토론을 4차례 이상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내일부터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과 가족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 위법 사항을 전수조사합니다. 권익위원회는 오늘 전원위원회를 열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1명과 배우자와 직계 좀비 속 326명 등 모두 427명에 대해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권익위 조사 범위는 공소시효 기간 7년 내의 부동산 거래 내역으로 조사 기간은 내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며 필요하면 연장됩니다. 지난주 임실과 남원 등에 강한 비와 함께 우박이 쏟아져 여름 작물이 피해를 입었는데요. 오늘은 전주에 오후 한때 시간당 40mm가 넘는 많은 비가 우박과 함께 내렸습니다. 시청자들이 보내온 제보 영상 조선우 기자가 모아봤습니다. 전주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된 오후 3시쯤.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빗줄기가 거셉니다. 강한 바람까지 더해져 시민들의 발이 묶였습니다. 아파트 10층 베란다로 쉴 새 없이 쏟아지는 얼음덩어리. 우박이다. 지름 1cm 안팎의 우박이 요란하게 떨어집니다. 야외 주차장에서도 쏟아진 우박이 아스팔트 바닥에 부서지면서 산산조각 나고 주택가에도 15분 넘게 갑작스러운 우박이 떨어졌습니다. 당시 전주의 시간당 강수량은 42.8mm, 호우주의보는 전주에만 1시간 40분가량 발효됐는데 좁은 지역에 기습적으로 많은 비가 내리는 국지성 호우로 지하차도와 천변 아래도로 등 5곳이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전라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우박을 동반한 이번 비와 관련해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선우입니다. 폭우가 쏟아지던 오늘 오후 2시쯤 전주시 평화동의 한 상수도 배관 공사 현장에서 지하에 내려가 용접 작업을 하던 53살 A씨가 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용접을 하기 위해 파낸 지하 공간에 물이 차면서 A씨가 빠져나오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빗물에 쓸려온 나무 등이 출구를 막은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와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북 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오늘 오전 10시 기준 3명 늘었습니다. 백신 1차 누적 접종자는 오늘 새벽 0시 기준 65만 3,500여 명입니다. 전라북도 방역당국은 남원에서 확진자와 접촉했던 건설 일용직 노동자 2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고 경기도 고양에 사는 20대가 전주를 방문했다가 받은 검사에서 확진 판정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단계인 새 거리두기 시행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부는 수도권에 대한 추가 방역 조치를 마련해 내일 발표할 예정인데요. 20대 청년층을 중심으로 확산세가 지속하는 가운데 방역당국은 야외에서도 다중이 모이는 경우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김범주 기자입니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은 다음 달 1일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됩니다. 식당이나 헬스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이 자정까지로 연장되고 1년 가까이 폐쇄됐던 유흥시설도 영업이 재개됩니다. 사적 모임 가능 인원은 7월 첫 2주 동안은 6명까지 허용되고 이후엔 상황에 따라 8명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확진자 증가세 속에 방역이 섣불리 완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 2단계 조치에다 별도의 방역 대책을 추가하는 강화안을 내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전파력이 강한 변이 바이러스는 지난 한 주간 267명 확인됐습니다.
접종을 완료했는데도 코로나19에 걸리는 돌파 감염도 지금까지 44명 신고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예방접종을 받았더라도 야외에서 인파가 밀집한 곳이라면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권고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와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1차 예방접종자를 포함한 모두가 지켜야 할 그런 의무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하루 새 501명 늘었습니다. 지난주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491.6명으로 전주보다 10% 넘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최근 한 주간 확진자 발생이 가장 많은 연령대는 20대로 음식점과 유흥시설을 중심으로 계속 확산되는 모양새입니다. 방역당국은 지금까지 124명의 감염자가 나온 수도권 원어민 강사발 집단 감염에 대해 이들이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조치를 위반했는지 조사하는 한편 변이 바이러스 여부도 분석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통과된 법안은 과거 손실을 소급 적용해 보상하지 않는 대신 재난지원금 같은 피해 지원의 형태로 손실을 보상하도록 부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 의원은 소급 적용이 빠진 데 대해 항의하며 오늘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오후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입니다. 정부가 올해 경제 성장률을 4.2%로 전망하고 카드 캐시백, 소비 쿠폰 추가 발행 등의 내수 활성화 정책으로 하반기 성장률을 뒷받침하기로 했습니다. 반도체와 배터리, 백신은 국가 전략 기술로 선정해 세제 혜택을 주고 특히 반도체 같은 핵심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합니다. 박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오늘 발표한 2021년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올해 경제 성장률을 4.2%로 전망했습니다. 당초 전망보다 1%포인트나 올라간 수치입니다. 수출은 18.5% 늘며 회복을 이끌겠지만 내수는 위기 이전 수준 회복이 어려울 거라는 게 정부 예상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소비를 활성화할 카드 사용액 일부 환급, 즉 캐시백을 제시했습니다. 2분기 월 평균 카드 사용액보다 3% 이상 더 쓰면 증가분의 10%를 포인트로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단 백화점과 대형마트, 온라인 사용액 등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도는 월 10만 원씩 30만 원입니다. 이와 함께 스포츠 관람과 철도 버스, 영화 소비 쿠폰을 새로 도입하고 기존에 계획한 농수산, 체육, 통합문화 소비 쿠폰은 추가로 발행합니다. 쿠폰 사용 시점은 1차 백신 접종률이 50%를 넘는 때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합니다. 우리나라 미래 동력이 될 산업을 키우는 것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주요 축입니다. 반도체와 배터리, 백신은 국가 전략 기술로 지정해 연구개발이나 시설 투자 세액 공제를 늘리고 해운과 조선, 벤처 등 산업별 지원 방안을 차례로 발표합니다. 수출은 올해 사상 최대치를 넘어선다는 목표로 수출기업 물류 지원과 126조 원 규모의 수출 금융을 공급합니다. 우리 경제의 아픈 손가락, 일자리 회복을 위해서는 실업자, 청년 등에 대한 일자리 15만 개를 추가로 조성합니다. 생계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 폐지는 계획보다 앞당기고 긴급 복지 지원 요건 완화, 냉난방비 지원 기준 완화 등 저소득층에 대한 대책도 내놨습니다. 정부는 곧 발표할 2차 추경을 통해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하고 공공예방접종센터를 증설하며 국내 백신 개발 임상시험 비용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하반기 주요 추진 과제인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2차 추경 발표와 함께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전북 지역의 한 산업단지 입주업체들이 수년째 벌의 배설물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차량과 제품은 물론 사람에게까지 피해를 준다는데 아직 뾰족한 해결책은 없습니다. 보도에 서윤덕 기자입니다. 전북 익산 왕궁 농공단지입니다. 주차된 차량 여기저기에 검은색 이물질이 묻어 있습니다. 벌 배설물입니다. 곳곳에서 벌 배설물을 쉽게 볼 수 있는데 업체 직원들은 피해를 호소합니다. 세차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차피 또 떨어질 텐데 근데 그때부터 스트레스가 시작이 되는 거죠. 벌 배설물을 위해서 그 세차를 하는 직원을 채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벌의 활동이 왕성한 봄부터 초가을까지 차량은 물론 제품, 사람에게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팔 쪽이나 얼굴 쪽 이런 쪽에 많이 떨어집니다. 눈에 들어가면 건강상 이상이 있지 않을까. 문제는 뾰족한 해결책이 없다는 겁니다. 농공단지 인근에 양봉농가 서너 곳이 있는데 대부분 산단 조성 이전부터 벌을 길러왔습니다. 이들 농가의 벌이 아닌 야생벌의 배설물일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습니다. 공단 들어오기 전부터 있었고 매벌만 있는 게 아니고 벌들이 상당히 주변에 많이 있는데요. 가고 그래요. 법적으로도 사람이 사는 곳에서 일정 거리를 둬야 하는 축사와 달리 양봉은 거리 제한도 없습니다. 수년째 제기된 민원에도 지자체가 답을 내놓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더 좋은 데 가서 하시라 이렇게 권유는 드리고 있는데 다른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어요. 최근에는 도시 양봉이 늘면서 도심에서까지 비슷한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갈등 해소를 위한 제도적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오늘 전주 상공회의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일 열리는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에서 노동계가 제시한 1,800원 요구안을 수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적은 노동자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고 원청과 하청의 불공정 거래, 프랜차이즈 갑질, 높은 임대료 등이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자전거 실천단을 꾸려 세종시까지 행진했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도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정치권의 공공부문 노동자 차별 철폐, 필수 서비스 공영화, 공공기관 대개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10대 요구안을 수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엄수원 한국지역사회발전학회장은 오늘 열린 경제활성화 정책 마련 워크숍에서 전북형 메가시티로 초광역 단일 경제권을 구축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엄 학회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사회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생활, 경제, 문화, 행정 공동체를 형성해 전북권이 함께 생활하고 성장하는 초광역 단일 경제권이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남희 전북대 사회적 경제연구센터장은 전주 완주 경제정책 협치의 필요성을 제안했고 김홍건 전주대 탄소연구소장은 탄소산업 인력 양성 체계 구축을 통한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드론 산업을 다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요즘 농촌에서는 일손 구하기가 많이 어렵죠. 밭농사는 상황이 특히 심각한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인 밭농사 기계화는 더디기만 합니다. 보도에 서승신 기자입니다. 트랙터가 지날 때마다 양파 줄기들이 잘게 잘려나갑니다. 이어 다른 트랙터가 땅을 파헤치며 양파를 거둬들입니다. 밭작물 가운데 유난히 손이 많이 간다는 양파 재배에서 기계화로 인건비를 절반가량 줄였습니다. 평균 한 140만 원이 원가예요. 지금 이 사람 농업으로 일손으로 할 경우에는. 근데 기계로 할 경우에는 한 80만 원 남짓으로 떨어질 계산해요. 현재 우리나라 밭작물 기계화의 10%, 논작물 98%와 비교하면 현저히 낮습니다. 특히 씨를 뿌리고 어린 모종을 심는 파종 정식, 그리고 드리는 수확은 각각 12.5%와 31.6%. 최근 농업용 드론에 자율주행 농기계가 개발되고 작물 주산지에 대해 일관 기계화 사업까지 펼치고 있지만 여전히 더디. 기계값이고 또 이제 그것을 실험을 하려면은 비용이 발생을 해요. 저희 산지 농협이 다 실질적으로 너무나 어렵습니다. 고령화로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농업계는 오는 2030년 밭작물 기계화율을 80%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어디 한 군데서 이걸 다 감당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 지방정부 그리고 저희 농협중앙회 지역농협이 조금씩 힘을 보태가지고 역할 분담을 통해서 인건비가 줄면 농산물값 하락으로 이어져 소비자에게도 이득인 기계화. 농정당국의 적극적인 지원이 더욱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서승시입니다.
내장산 설해봉과 불출봉, 망해봉, 새 봉우리가 한눈에 보이는 정읍 송중마을. 소나무가 있는 터라는 뜻으로 순 우리말 이름 솔티마을이라고도 불리는 곳. 여름이 깊어가면서 온 들녘 가득 푸르게 넘실대는 모신잎이 또 하나의 풍광을 연출합니다. 진짜 올해는 모신잎이 진짜 잘 나왔네요. 올해는 비도 자주 오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그냥 올해 아주 모시가 대풍이 된 것 같아요. 대개 5월에서 10월까지 5차례에서 많게는 7차례까지 수확이 가능한 모시. 지난달 최연소 통장으로 선출된 25살 청년 김영준 씨도 마을 어르신들과 함께 모신잎 수확에 나섰습니다. 평균 연령대가 이제 높다 보니까 그 마을 어르신들께서 평소에 건의사항이나 애로사항을 해결을 못 하시는 부분들이 그걸 정말 답답해 하셔 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조금 해결해 드리고 싶었고. 본래 송중마을은 노는커녕 자갈 땅이 많아 밭작물도 쉽지 않고 하루해가 멀게만 느껴지는 팍팍한 지역이었습니다. 마을에 생기가 돌고 부유해지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15년 990여 제곱미터의 작은 규모로 모시 재배를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그 힘들고 어려울 때 돈을 이 모신잎 때문에 이 동네가 그래도 많이 부흥해지고 그랬어요. 그걸로 빚도 갚고 그냥 아무튼 통장에 돈 들어오는 일이라고는 요 모시밖에 없었어요. 손이 많이 가는 타 작물에 비해 일품이 덜 들고 수익률이 높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지금은 16,500여 제곱미터로 드넓어진 모시밭에서 30여 가구 마을 주민 대다수가 모시 농사를 짓는 마을 공동체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다 함께 생산한 모신잎은 가공을 거쳐 떡으로 만들어 판매하고 체험과 교육을 통해 생생한 삶의 현장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외딴 시골 마을이 모시 공동체 마을로 거듭나게 된 데는 30년 모시떡 외길 인생을 걸어온 6차 산업인 김용철 대표의 노력이 큽니다. 떡을 가지고 어떻게 마을 분들이랑 함께 그 소득도 창출하고 서로 이렇게 소통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을까 해서 모시 장목반을 만들고 고향 마을의 자원을 활용한 자목반을 꾸려서 주민들이 재배한 모시 연간 50여 톤을 비싼 가격에 전량 수매하기 시작한 겁니다. 모시 생산과 함께 가공 판매로 얻은 수익금을 80세 이상 마을 어르신들에게 매월 10만 원씩 연금처럼 지원해온 것도 횟수로 8년이 다 되어갑니다. 또한 마을 주민들이 농사지은 모시로 현재 김 대표가 만든 전통 떡 브랜드 솔티의 떡은 인터넷 주문 외에도 연간 5천여 명이 직접 방문할 만큼 전국적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모시떡을 제가 정읍에 와서 처음 접하게 됐는데 다른 떡보다 부드럽고 또 입에서 잘 녹는 그런 식감이 맛있어가지고 신선하기도 하고 그래서 부드러움과 은은한 향으로 젊은 사람들에게도 인기가 높습니다. 일단 맛이 그렇게 달지가 않아서 저희가 단 걸 잘 못 먹는 편인데 그냥 약간 붕어빵 정도의 단 정도? 그래서 되게 부담 없이 먹을 수가 있었고 제가 먹었던 떡 중에서 제일 쫄깃쫄깃했어요. 쑥떡은 좀 향이 진해서 좀 호불호가 좀 심했는데 여기는 모시로 만든다 그래가지고 은은하니까 너무 쉽게 편하게 먹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어느 집이나 밭 귀퉁이에 연함은 그루씩 심어왔던 모시. 언뜻 보면 깻잎하고 비슷한 모신잎을 송중마을 주민이라면 누구나 손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모신잎은 이제 앞이 진한 초록색이고 뒷면이 약간 이제 연한 초록색입니다. 근데 이제 깻잎은 앞뒤 색깔이 똑같고 향이 나요. 모신잎에는 우유에 비해 40배가 넘는 칼슘과 식이섬유가 풍부해 건강식품으로도 인기가 높습니다. 제가 관절염에 무릎이 아프고 그 뭐 협착증이다 그러던가
지금은 제 관절이 다 나섰어요. 병원에 한 번 안 가고 약 한 번 안 먹고. 내장산 자락 아래 소나무와 대나무가 어우러진 오래된 숲길처럼 모시를 매개로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어 살아온 이들의 삶과 사람이 먼저 보이는 곳. 모심잎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중요하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모이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온 거예요. 이 모신잎으로 시작된 그리고 마을 어르신들의 역사를 계속 끝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리고 그 전통과 역사를 공유를 할 수 있는 그런 비전을 이제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힘든 시절을 건너 마을이 큰 힘을 낼 수 있었던 것은 나이와 세대를 뛰어넘어 나누고 소통하며 함께 해온 세월일 것입니다. 그들의 다복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모신잎 푸른 빛이 한층 더 푸르러지고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를 타려면 안전을 위해 헬멧을 꼭 쓰도록 법이 바뀌었죠. 헬멧 착용에 대해 불만도 많았고 실효성 논란도 있었는데요. 한 달 반이 지난 지금 현장은 어떨까요? 오정현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전동 킥보드를 몰고 회사로 향하는 직장인, 헬멧을 썼습니다. 당연히 써야 된다고 생각하죠. 근데 좀 어려울 것 같긴 해요. 왜요? 빌려 타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뭐 이게 남들이 많이 쓰던 거고. 법으로 강제하면서 헬멧 착용이 눈에 띄게 늘었지만 쓰지 않은 사람이 여전히 더 많습니다. 여기 헬멧이 원래 있어야 하는데 헬멧이 없어가지고 들고 다니지 못해서. 면허를 갖추고 헬멧을 꼭 써야 하는지 아직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면허증은 있으세요? 없어요? 대안으로 제시된 공유 헬멧은 관리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공유 전동 킥보드 7대가 세워져 있는데 헬멧은 단 2개만 비치돼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사용하고 세워둔 것 같은데 역시 헬멧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킥보드와 원래 짝인 것으로 보이는 헬멧은 누가 쓰고 여기 놨습니다. 헬멧을 나무에다가 좀 걸어놓고 킥보드만 타고 간 경우도 있고, 우리 헬멧을 인도에다 또 그냥 놔두고. 일부 공유 전동 킥보드 업체들은 헬멧 단속 규정을 없애달라고 요구합니다. 대신 최고 속도를 시속 10km대로 낮추겠다는 입장입니다. 타격이 크죠. 시골은 지금 거의 한 70% 이상을 감소를 시켰거든요. 우리도 사회의 일꾼이고, 우리도 뭐 고용을 창출하고, 그렇게 무익하다는 듯하는 여론들이 있었어요. 안전은 협상거리가 아니라는 의견도 거센 만큼 헬멧을 둘러싼 논란은 또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오정현입니다. 진교훈 전북경찰청장이 치안정감 승진 임용 예정자에 내정됐습니다. 치안정감은 경찰청장 바로 아래 계급으로 경찰청 차장과 서울, 부산, 경기 남부, 인천 경찰청장, 경찰대 학장직을 맡습니다. 전주 완산고와 경찰대 5기를 나온 진 청장은 전북 출신으로는 역대 7번째 치안정감 승진 인사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김경민 민생당 전북도당 위원장이 다음 달 말로 예정된 당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 총선에서 원내 진출에 실패한 뒤 혼선을 겪던 당을 재건하고 거대 양당 체제 극복을 위한 제3당으로서 역할을 하겠다며 대선 출마를 앞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해서도 입당을 제안했습니다. 전북 지역 민생당 소속 지방의원은 양영환 등 전주시 의원 3명과 홍성임 도의원 등 모두 4명이며 당원은 3,500여 명입니다. 새만금 개발청이 오는 8월 27일까지 새만금 관광 레저용지 인근 공유수면 개발 사업자를 공모합니다. 이 사업은 새만금 내수면에 특색 있는 해양 레저, 관광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민간주도 투자 사업으로 투자자에게는 수상태양광 발전 사업권 100메가와트가 부여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해양 레저, 관광 복합단지 164만 제곱미터 터에 관광, 숙박시설, 각종 편의시설, 체육시설 등 최소 3천억 원 이상의 투자 사업을 제안해야 합니다. 사업 수행 능력이 있는 단독 법인 또는 2개 이상의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제출된 사업 제안서를 대상으로 9월 중 종합평가를 거쳐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LH 전 현직 직원들의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이미 구속된 일부 직원들의 기획부동산 설립에 관여한 정황을 파악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한편 김기표 전 반부패 비서관에 대한 고발 사건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김용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부 개발 정보를 유출해 지인과 친인척 명의로 경기도 광명시 3기 신도시 예정지를 투기한 혐의로 구속된 LH 직원 정모 씨와 지인 이모 씨. 다른 직원들한테 내부 정보 미리 주셨나요? 분노하는 국민들께 미안한 마음 없으십니까? 당시에도 광명 땅 매입에 지인 이 씨의 가족 법인이 연루됐었습니다. 경찰은 정 씨 등에 대한 추가 수사 과정에서 해당 법인 이외에 2016년 6월 전북 전주에서 설립된 또 다른 부동산 개발 법인의 수상한 투자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이 법인은 전북 전주 효천 지구를 시작으로 수도권 3기 신도시 지역 등에 집중 투기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정 씨 등 LH 전현직 직원과 친인척, 지인 등 수십 명이 개입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달 중순 법인을 압수수색했고 관련자를 조사하고 있다며 LH 직원들은 차명으로 법인 설립을 주도했다고 밝혔습니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도 부동산 개발 회사를 별도 설립해 조직적으로 투기한 정황도 확인했다며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을 많이 매입한 점이 확인돼 가담한 사람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경질된 김기표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한 고발 사건은 경기 남부청에 배당됐습니다. 아울러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는 지금까지 내사 수사했거나 진행 중인 사건은 765건이며 대상 인원은 3,356명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용덕입니다. 올해 하반기 7월부터 달라지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우선 무주택자 주택담보대출 혜택이 확대되고 1주택자 보유세 부담이 줄어드는 등 주택 실수요자 지원이 확대됩니다. 대신 가계대출 규모를 조이기 위해 대출자 개인별로 소득과 갚을 능력을 따지는 DSR 규제가 시작됩니다. 우리 생활과 밀접한 제도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김수연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집값은 오르고 대출 규제는 강화되면서 더 어려워진 내 집 마련. 다음 달부터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늘리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에서 담보 인정 비율, LTV 우대 수준을 최대 20%포인트 확대합니다. 기존보다 대출을 더 받을 수 있게 한 겁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도 늘렸습니다. 소득 기준은 부부 합산 연소득 9천만 원 이하, 주택 가격 기준은 투기 과열지구 9억 원 이하, 조정 대상 지역 8억 원 이하로 확대했습니다. 대신 실수요자 외에 가계대출은 조입니다. 당장 다음 달 1일부터 대출자 개인별로 소득과 갚을 능력을 따지는 DSR 규제가 시행됩니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모든 규제 지역에서 6억 원이 넘는 집을 살 때, 신용대출은 1억 원이 넘을 때 개인별 DSR 40% 규제가 적용됩니다. 부동산 관련 세금 제도도 바뀌는데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현재로선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감면해줍니다. 다만 국회 심사 중인 지방세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감면 상한선이 공시가격 9억 원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책도 시행됩니다. 보험 설계사와 같은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에게도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을 덜기 위해 법정 최고금리는 연 24%에서 20%로 내려갑니다. 이 밖에 주 52시간제 적용이 5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되고 전자기부금 영수증이 도입돼 올해 연말정산 땐 기부금 영수증을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남원경찰서는 도로에 누워있던 50대 남성을 차로 채워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로 35살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어제 새벽 0시 40분쯤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 남원시 도통동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 누워있던 5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2%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사고를 낸 뒤 조치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가 1시간 뒤 인근 지구대를 찾아 자수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전주시와 KT링커스 호남본부는 전규 이륜차 보급 확대를 위한 공유 배터리 충전 부스 설치 협약을 체결하고 올 연말까지 노송동과 금암동 공중 전화 부스 2곳을 공유 배터리 충전소로 고쳐 시범 운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오는 2023년까지 총 20곳의 공유 배터리 충전소를 조성해 운영할 예정입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민선 7기 3주년을 맞아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년 시정 성과와 과제를 설명했습니다. 우선 장전마을과 낭산 폐석산 등 환경 문제와 지방채 조기 상환, 주거 공급 등 익산의 5대 난제를 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 익산역 광역 환승체계 구축을 현실화해 철도 중심도시로서의 명성을 되찾고 국립감염병연구소와 국립희귀질환센터를 유치해 바이오 연구개발 도시로 거듭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전주 한옥마을 내 공식 인증업소인 한옥개별 체험업과 음식점 등 80여 곳에서 오는 11월까지 총 100여 차례에 걸쳐 한옥 정원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공연에는 실력파 인디밴드 공연팀과 밴드 등이 참여해 전통 민요와 퓨전 국악, 국악 트롯과 국악 가요, 판소리 등 전통을 기반으로 현대적 감각을 입힌 다양한 음악을 선보이게 됩니다. 이 콘서트는 사전 예약 방식으로 운영되며 세부 일정은 전주 한옥마을 홈페이지와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공식 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쏟아진 비에 놀라진 않으셨나요? 오늘 전주는 시간당 40mm가 넘는 장대비와 함께 천둥 번개가 치고 우박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여전히 우리나라 상공에는 차가운 공기가 위치하고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대기가 매우 불안정합니다. 내일 새벽까지 30에서 80mm의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다시 소나기 구름이 발달하면서 내일 오전부터 밤 사이에는 5에서 50mm의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짧은 시간 강한 비가 쏟아지고 돌풍과 천둥 번개, 우박 가능성이 있는 만큼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겠습니다.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서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는데요. 이른 아침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요. 낮 동안에는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자외선 차단에도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지역별 내일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아침과 낮 기온 모두 오늘보다 조금 낮겠는데요. 아침 기온은 20도 안팎에서 시작하겠고 낮 기온은 29도 안팎까지 오르겠지만 습도가 높아서 체감 온도는 이보다 더 높겠습니다. 동부 내륙의 한낮 기온 완주 29도, 진안은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물결은 잔잔하게 일겠지만 서해남부 해상도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소나기는 모레까지 이어지겠고요. 금요일에는 제주도에 정체전선이 북상하면서 당분간 흐린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지난해에는 역대 최장기간 장마였죠. 올해는 예년보다 늦은 지각장마라고 합니다. 언제까지 또 얼마나 올지도 정확히 모릅니다. 장마 위력만큼이나 변화무쌍합니다. 날씨를 촘촘하게 예측하기는 어려워도 대비는 소홀히 할 수 없겠죠. 장마 이제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